시골 마을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기와집. 대문 너머로 마당이 보이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평생을 뿌리 내리고 산 감나무가 서 있었다. 봄이면 분홍빛 꽃잎을, 가을이면 잘 익은 홍시를 품어냈던 나무. 그 아래 놓인 작은 평상이 이 집 식구들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장소였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4월의 바람이 흙냄새를 실어 나르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할머니의 손놀림은 빠르고 섬세했다. 할아버지는 장화를 신고 트랙터 옆에서 연장을 챙기며 다들 일어나라 밥 먹고 나갈 준비해야지 하며 원래보다 조금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잠시 후 대문 안쪽에서 4명의 작은 발걸음이 차례대로 마당을 뛰어왔다. 8살 첫째, 6살 둘째, 4살 셋째, 그리고 아직 말도 못하는 6개월 된 막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막내를 업고 나온 아빠가 활짝 웃는다. 아빠는 내 딸을 볼 때마다 표정이 아이처럼 환해지는 사람이었다. 우리 공주들 깨었어? 오늘 할아버지랑 고구마 묻어둔 거 캐러 갈까? 애들은 함성을 질렀다. 그 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부엌 창가에 서서 식탁에 반찬을 옮겼다. 입술은 웃고 있지만 시선은 웃음과 달랐다. 식탁 한쪽에 놓인 무료 아파트 분양 광고 전단지에 엄마의 눈이 한번 머물렀다. 서울 신축 아파트, 대중교통 도보 3분, 최첨단 시스템 완비. 엄마의 표정에는 언제나처럼 감춰진 갈망이 스쳤다. 여긴 너무 좁아 너무 촌이야 나는 저런 데서 살고 싶어. 아이들이 식탁으로 모여들자 엄마는 다시 활짝 미소를 지으며 앉는다. 아빠가 수저를 들고 말했다. 이 집이 최고지. 사람도 따뜻하고 흙도 따뜻하고 여기서 계속 살면 행복하다니까. 할아버지도 크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 밭에 뿌린 만큼 나오고 고생한 만큼 먹고 살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나? 애들도 즐겁게 밥을 먹으며 까르르 웃었다. 하지만 엄마만 잠시 조용해졌다. 그 순간 불쑥 들어온 큰딸의 말. 엄마, 나중에 어른 되면 엄마랑 서울 가서 살면 좋겠다. 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한 건데 엄마의 마음을 건드렸다. 엄마의 눈이 잠깐 흔들리며 닫힌다. 그래, 난 서울 가고 싶어 가야 해. 여기 묻힐 순 없어. 근데 어떻게? 평상으로 나간 아빠와 딸들이 장난을 치자 시골집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부엌 창가에 남아 선 엄마의 얼굴은 웃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족은 행복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다. 논뚝길 옆에 피어있는 민들레가 흔들리지도 않을 만큼 고요했다. 할아버지는 아빠에게 말했다. 오늘은 햇볕이 좋아. 수박 따로 읍내 장터에 내다 팔면 좋겠다. 아빠는 기분 좋게 대답했다. 그럼요, 아버지. 오늘은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애들 좋아하는 비빔국수 해드릴게요. 저녁에 다 같이 먹어요. 아빠는 모자를 눌러 쓰고 트럭에 실은 수박 박스를 다시 단단히 묶었다. 트럭 뒤편에서 첫째가 까치발을 들어 손을 흔들었다. 아빠 맛있는 거 사와요. 둘째도 장난스럽게 외쳤다. 학교 끝나면 바로 평상에서 놀아요. 아빠는 웃으면서 약속 하고 운전석 문을 닫았다. 트럭이 대문 밖으로 천천히 나갈 때 막내가 옹알이 같은 목소리로 손을 흔들었다. 그때까지도 누구도 몰랐다. 이 순간이 마지막 인사라는 걸. 오후 2시 11분. 서울을 오가던 관광버스 한 대가 도로에서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 한 대 가속도를 줄일 틈도 없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굉음, 짙은 연기, 깨진 유리, 뒤틀린 금속. 아빠는 조수석 쪽으로 크게 튕겨나갔고 날카로운 철판이
몸을 깊게 파고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 속에서 구급차가 도착하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피가 쏟아지는 상처를 눌러 막으며 응급구조사가 외쳤다. 혈압 떨어집니다. 90에 60 계속 떨어져요. 응급실. 하얀 불빛 아래 아빠는 산소 호흡기와 수혈 라인이 팔에 연결된 채 안쪽으로 고개가 살짝 넘어간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의사가 소리쳤다. 수혈 더, 혈압 유지해. 그 순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던 의식이 잠시, 아주 잠시 돌아왔다. 아빠의 축축한 눈이 삐걱거리듯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심장은 약하고 호흡은 가쁘고 몸의 통증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입술은 단 한 가지를 찾았다. 딸들, 우리 딸들 애들 울지 말라고 해줘. 주변 의료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움직였다. 그러나 아빠의 머릿속엔 아이들의 얼굴만 한 명 한 명 선명하게 떠올랐다. 첫째, 둘째, 셋째, 막내. 밥 먹을 때마다 까르르 웃던 얼굴새 신발을 신고 학교 가던 뒷모습 잠결에 자신을 꼭 껴안던 작은 손. 아빠는 다시 중얼거린다. 내 딸들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꼭 말해줘. 입술의 떨림이 더 심해진다. 간호사가 아빠의 손을 붙잡지만 아빠는 끝까지 딸들의 이름만 부른다.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술로 나온 말은 단 한 가지. 사랑한다 우리 딸들 아빠가 너무 사랑해. 삐 기계음이 길게 뻗는다. 의사가 외쳤다. 제세동기 200. 몸이 크게 튕겼다. 그러나 심전도는 다시 가느다란 선으로 돌아왔다. 삐. 시간 15시 9분 사망 확인합니다. 아빠의 왼손은 끝까지 하늘을 향해 움직이려는 듯 조금 벌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다시 한번 안고 싶은 듯한 손. 그 시각 시골집에는 평범한 오후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첫째는 속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고, 둘째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셋째는 인형 옷을 갈아입히며 놀고 있었고, 막내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읍내 작은 장례식장. 입구에는 흰 천막이 쳐져 있고 천막 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드나들고 있었다. 아이고, 사람이 너무 일찍 갔네. 저 집은 이제 어쩌나. 애도와 한숨이 복도마다 엉켜 있었다. 안쪽 빈소에는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사진 하나.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의 사진이 검은 리본 아래 걸려 있었다. 첫째는 작은 체구에 검은 한복을 입고 쪼그려 앉은 채 영정사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둘째는 손수건을 꼭 쥔 채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셋째는 무슨 일인지 다 이해 못한 얼굴로 아빠가 왜 사진 속에만 있어?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못했다. 할머니는 조문객에게 절을 반복하면서 허리가 점점 더 굽어갔다.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려 저놈이 참 착했지요. 할아버지는 상주띠를 두르고 영정 옆에 서 있었지만 얼굴은 굳은 채였고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와 허탈이 뒤섞인 채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엄마는 영정 앞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에구, 저 과부 어떡하냐 딸들이 넷이라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 그 말들이 내 딸들의 귀에도 하나씩 박혀 들어갔다. 조문객들이 잠시 빠져나간 틈 첫째가 영정사진 앞에 다가가 두 손을 포개어 올렸다.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울림이 큰 한마디. 아빠, 나 아직 학교도 안 졸업했는데 나 아직 아빠한테 나 커서 뭐 될 거야 말도 안 했는데. 둘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다음에 상장 받으면 아빠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던 셋째가 그제야 크게 울기 시작했다. 아빠, 아빠 집에 가자, 집에 가자고.
막내는 영정사진을 향해 손을 뻗다가 엄마 품에서 잠들어 버렸다. 작은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툭 떨어졌다. 장례식장 어디선가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3일장. 문상객도 조금씩 줄어들고 마지막 운구가 끝난 후 집은 조용해졌다. 마당 한켠에 놓인 흙 제단 앞에서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향불 앞에 손을 모았다. 얘야, 내가 먼저 가면 부모가 무슨 낯으로 사람들 보냐 그래도 내 애들만은 우리가 잘 키울게. 그러니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옆에서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입술을 달달 떨며 말을 붙인다. 내가 그날 같이 갔어야 했나 트럭을 내가 몰았으면 차라리 내가.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할아버지 손등을 잡았다. 그만해요.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운명이 그런 거지.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아빠 방은 누구 방이야? 아빠 옷은 그럼 어떻게 해? 아빠 안 돌아와? 엄마는 아빠의 셔츠를 하나하나 개키며 잡고만 손이 멈췄다. 셔츠 칼라에 스민 땀 냄새 같은 익숙한 향이 가슴을 치고 올라왔다. 이 냄새 싫어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다시 맡을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아프네. 하지만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 현실이 먼저 찾아왔다. 낡은 탁자 위에 장례 비용 정산서, 남은 대출 농기계 할부금, 집 수리비 견적서가 한꺼번에 놓여 있었다. 엄마는 종이들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이 빚을 이대로 여기서 시골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 정리된 듯 보였지만 사실 누구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는 더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다. 두꺼워진 손마디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면서 중간중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엄마는 방 안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나와도 말수가 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말했다. 어머니 전화 중에 서울 한번 다녀와 볼까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서울은 왜? 일도 알아보고 혹시 사람 구하는 곳 있나 알아보려고요. 애들 키우려면 돈도 필요하니까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래 전부터 엄마 마음속에 숨어있던 도시로 탈출하고 싶다는 갈망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첫째는 어렴풋이 느꼈다. 엄마가 이 집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생각을 말로 꺼내면 정말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싸하게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작은 캐리어에 보이는 몇 가지 옷과 서류 파일 하나를 넣고 있었다. 첫째가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물었다. 엄마 어디 가요? 엄마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서울 잠깐 갔다 올게. 일 좀 보고 자리 좀 알아보고 금방 올 거야. 둘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가요? 엄마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엄마도 자리 잡아야 하고 너희는 학교 다녀야 하잖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여기서 잘 키워주실 거야.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방에서 나왔다. 그래, 애비는 먼저 가고 애미는 서울 간다고 하고 우리는 뭐 여기서 기다리는 수밖에. 머리가 휘어진 할머니의 말 속엔 서운함과 이해가 함께 섞여 있었다. 엄마는 대문 앞에서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았다. 첫째 어깨에 고개를 묻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 엄마 자리 잡으면 그때 같이 살자. 둘째에게는 학교 잘 다니고 말 잘 들어라고 말했고, 셋째에게는 울지 말고 웃으면서 버텨라고 말했다. 막내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엄마, 금방 와? 라며 웃었다. 엄마는 등을 돌려 어둑한 마을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던 첫째의 눈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갔다. 엄마 이번에도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할머니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서 들리는 얕은 숨소리 이따금씩 섞인 훌쩍임. 할머니는 살며시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울었다. 엄마가 떠난 지 한 달, 두 달, 세 달. 처음에는 엄마 언제 와요? 라는 질문이 자주 나왔지만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 대신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이 중요해졌다. 아침이면 할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돕는다. 첫째의 교복깃을 펴주고 둘째의 가방 지퍼를 확인하고 셋째에게는 도시락을 쥐어주고 막내에게는 머리를 예쁘게 묶어준다. 우리 집 애들은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라. 가난한 티 내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라. 학교에 가는 길 첫째는 동생들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엄마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지키자. 할아버지는 밭에서 더 많은 일을 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내색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댁은 참 애들 잘 키웠다. 엄마가 없다는데도 애들이 하나같이 반듯해. 아이들은 집에 오면 각자 할 일을 나누어 했다. 첫째는 밥을 짓고 둘째는 설거지를 하고 셋째는 방 정리를 돕고 막내는 장난을 치다가도 스스로 장난감을 치워야 한다는 걸 배웠다. 엄마의 빈자리는 컸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채워주는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이들은 자라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어느 늦여름 오후 할아버지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 하나 가슴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형님, 형님 그 며느리 말인데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왜, 뭔 일 있어요? 서울에서 사람들 말로는 다시 시집 갔다네요. 애 하나도 낳았다 하던데요. 할머니의 손에 쥐고 있던 마른 고추가 땅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중간에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건 아니다. 가끔 짧게 걸려오는 전화. 바빠요. 지금은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그 정리라는 계다른 남자와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는 손녀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수저를 들다 말고 엄마 이야기 대신 다른 얘기로 돌렸다. 오늘 학교 어땠냐? 선생님은 뭐래? 친구 중에 울었던 애는 없냐? 마음속에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라는 말이 수없이 올라왔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끝내 꺼내지 않았다. 밤이 되어 모든 이들이 잠든 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들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틀을 쓸어내리며 속삭인다. 얘 아내가 떠난 뒤에 내 애미는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뭐라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술 한 잔을 앞에 올려놓고 말했다. 내가 그때 차라리 같이 갔으면 이 애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아들 사진은 늘 그렇듯 그저 웃고만 있었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밥을 하다가 문득 멈추고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도 밭일을 하다가 괜히 괭이를 멈추고 허리를 펴며 먼 산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의 눈에는 아들 대신 내 손녀의 얼굴이 차례대로 떠올랐다. 할머니, 저 오늘 100점 맞았어요. 할아버지, 저 운동회에서 1등 했어요. 할머니, 저 숙제 혼자 다 했어요. 할아버지, 나도 커서 트랙터 몰래. 그날 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애들 넷을 어떻게 다 키우겠어. 나도 알아. 우리 힘으로는 벅차지. 근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 애들 우리가 버리면 이 세상에 이 애들을 안 버릴 사람이 있을까? 잠시 침묵.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없지. 없지.
없어. 우리가 버리면 네 애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제대로 안아줄 사람이 없을 거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자. 우리가 끝까지 키우자. 뼈가 부서져도 힘들어도 이 애들만큼은 우린 버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믿게 해주자. 할아버지는 오래, 아주 오래 생각하다가 짧게 말했다. 그래. 키우자. 우리 손으로. 그날 밤 방 안에는 눈물 섞인 결심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 다음 날부터도 노인의 하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제 밭일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다.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도 한 번 더 호미질을 했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 해도 집단을 더 날랐다. 비가 와도 땅을 보며 말했다. 얘들 학용품 값은 나와야지. 올해 등록금은 어떻게든 내가 벌어야지. 할머니는 집안일과 밭일 사이를 오가면서도 항상 아이들 도시락 반찬 많은 성의껏 챙겼다. 반찬 가짓수는 많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김치 한 가지여도 참기름 한 방울 더, 깨소금 한 꼬집 더 올렸다. 학교에서 도시락 열었을 때 죽으면 안 된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는 말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떠드는 소리다. 너희는 떳떳해라. 첫째와 둘째는 학교에서 종종 이야기를 들었다. 야, 너희 엄마는 어디 갔냐? 너네 집 힘들겠다.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둘째는 속이 쓰렸지만 첫째가 대신 나섰다. 우리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 엄마 두 분이야. 우릴 제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들. 선생님들도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보며 말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애들이 기가 안 죽었어. 그게 참 대단해. 할머니는 밤마다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돈은 없어도 이 애들 마음만은 부자로 만들어주게 해달라고 제발. 아이들은 어느새 그렇게 자라가고 있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첫째는 졸업장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다. 반 친구들은 어느 고등학교가, 어디 대학 목표야? 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첫째는 조용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집안 재정 현실은 명확했다. 둘째, 셋째, 막내까지 여전히 학교에 다녀야 했고 농사만으로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선생님이 상담 시간에 말했다. 내 성적이면 일반고 가도 되고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꿈이 뭐니? 첫째는 잠깐 망설였다. 원래 꿈은 있었다.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칭찬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대답은 달랐다. 저 상업 고등학교 가서 빨리 취업하려고요. 선생님은 놀랐지만 첫째의 눈빛에 담긴 결심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아가, 무슨 말이냐 너는 공부 욕심도 있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일반고 가서 대학도 가야지. 첫째는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고 할머니 앞에 앉았다. 할머니, 저 대학 가면 등록금도 들고 오래 걸리잖아요. 나 취업해서 할머니랑 할아버지 부담 덜어드릴래요. 할머니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그런 부담 주려고 애들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러자 첫째가 할머니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부담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는 소리나지 않게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첫째의 책상 위에는 대학 홍보 책자가 아닌 상업고 취업 준비 교재가 놓였다. 시간은 어느새 흘러 시골집을 떠난 엄마가 돌아오지 않은 지 13년. 계절이 52번 바뀌는 동안 내 자매도 크게 성장했다. 첫째 21세 상고 졸업 후 서울 중소기업 사무직 취업. 급여 많지 않아도 퇴근 후 편의점 알바까지 하며 매달 할머니께 생활비 송금. 지친 날에도 시골 내려가면 가장 환하게 웃음.
둘째 고3 상고 3학년. 회계 자격증 준비 중. 취업 목표는 확고하지만 한편으론 교복 입고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소중하게 느끼며 살고 있음. 셋째 고1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가끔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며 평범한 10대처럼 성장 중. 하지만 누구보다 집안에 민감하고 가족 무너질까 혼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곤 함. 막내 중학생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이 빨리 생겼던 아이. 누구보다 동생 같은 성격이지만 가족 앞에서는 단단한 척하며 산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90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할머니도 치매 초기가 시작될 듯한 잦은 이즘이 생겼다. 하지만 내 자매는 그런 노쇠를 모르는 척했다. 할아버지, 힘내요. 할머니,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돼요. 웃는 얼굴 뒤에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첫째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이 떨려 전화를 받았다. 엄마.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단호했다. 얘들아, 이제 서울 와서 같이 살자. 기다리던 말이었다. 13년 동안 마음속에서 수천 번 그려본 장면이었다. 둘째는 책가방을 던질 뻔할 정도로 기뻤고 셋째는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고 막내는 휴대폰을 꼭 끌어안고 말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같이 사는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한 문장이 공기를 바꿨다. 내가 낳았으니 내 딸들이지. 이제 내가 데려갈 거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다. 엄마의 다음 말. 애들 데려갈 날짜 말해줘. 한 번도 할머니에게 아이들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감사도 안부도 미안함도 없이 오직 권리 주장만 있었다. 할머니는 들릴까 말까 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데려가요. 아무 조건도 아무 울분도 없이 그저 아이들을 위해 싸움 대신 상처를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들은 내 자매의 가슴은 바늘로 찌르듯 아파왔다. 짐을 싸는 마지막 날. 내 자매는 방 안에서 하나의 이불을 덮고 밤새 잠들지 못했다. 셋째가 말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 두 분 다 늙었는데 우리 떠나면 괜찮을까? 둘째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면 그분들 혼자 남는데 그거 알면서 가는 거잖아. 근데 안 가면 엄마가 또 화내겠지. 첫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어른들이 정한 거니까 우린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 막내는 베개를 적시며 말했다. 근데 나 할머니 냄새 너무 좋아. 방 안에 숨 막히는 슬픔이 가득했다. 바깥 거실에서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할머니는 젖은 기침을 하고 있었다. 이 집의 공기에는 한꺼번에 쌓인 13년의 사랑과 또 다른 이별이 있었다. 짐을 차에 옮기고 문 앞에 섰다. 첫째가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꼭 보러 올게요. 막내가 울음 섞여 외쳤다. 할아버지, 나 오래 살 거야. 할아버지도 오래 살아야 돼. 할아버지는 70년 농사로 거칠어진 손으로 막내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할아버지 오래 살아볼게. 가능한 만큼 버텨볼게. 둘째와 셋째도 품에 안기며 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말했다. 절대 기죽지 마라. 어떤 집에 가든 어떤 학교에 가든 너희는 버림받은 애들이 아니라 사랑받은 애들이라는 걸 잊지 알아. 그 말에 내 딸의 울음이 폭발했다. 그 순간 하늘이 유난히 잔인할 정도로 맑았다. 차가 출발했다. 먼지 날리는 흙길을 달리며 집이 점점 작아졌다. 할머니는 대문 기둥을 붙잡은 체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한쪽 무릎이 꺾여 땅바닥에 손을 짚고 앉아버렸다. 첫째는 창문에 이마를 누른 채 흐려진 시야 속에서 집이 점이 되어 사라지는 걸 끝까지 바라봤다. 막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울음을 삼키며 가슴을 두드렸다. 그렇게 집도 냄새도
밭도 평상도 모두 멀어졌다. 서울 집 앞. 아파트 단지, 자동문, 엘리베이터, 바닥 난방. 환경은 좋은데 따뜻함이 없었다. 엄마는 손녀들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나한테 잘해야 돼. 나 없었으면 너희는 여기 못 왔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절에는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가 하루에 몇 번씩 오갔는데 여기서는 첫날부터 잘해야 한다가 첫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첫째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부터 행복하려고 온 건데 왜 가슴이 더 아프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공기에는 시골과는 다른 먼지와 매연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열었다. 철문이 열리자 좁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18평짜리 집이 보였다. 작은 거실, 붙박이장 하나 있는 방 2개 낡았지만 반짝반짝 닦인 싱크대. 네 자매는 신기한 듯 둘러보며 서로를 쿡쿡 찔렀다. 엘리베이터 있는 집, 처음이야 우와, 진짜 아파트다 대박.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우쭐한 표정을 지었다. 봐라, 엄마가 그래도 애들 집 하나는 마련해놨지? 시골 집이랑은 다르지? 첫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진짜 다시 같이 사는 거네요? 순간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가 곧 웃음으로 덮였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진짜 다시 가족이다. 거실 한쪽에서는 6살짜리 시달은 막내가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다. 언니들 왔다. 인사해. 엄마 말에 아이도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네 자매는 자연스럽게 아이 앞으로 가서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와, 귀엽다 우리 동생이야? 앞으로 언니들이랑 잘 지내자. 그날 밤 네 자매는 하나의 방에 이불 4개를 깔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그 말 속에는 13년 동안 기다린 꿈이 조용히 녹아 있었다. 며칠 뒤 엄마는 종로 쪽 작은 골목길에 있는 자신의 분식점을 보여주었다. 간판은 크지 않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조리대와 테이블 몇 개가 나름 아늑해 보였다. 여기가 엄마 가게야. 전 남편이랑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로 보증금 걸고 시작한 거지. 네 자매의 눈이 반짝였다. 우와, 엄마 진짜 멋있다. 엄마 사장님이네. 엄마는 그 말에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도와주면 우리 금방 잘 될 수 있어. 처음엔 아이들도 정말 가족 사업이라는 마음으로 도왔다. 셋째와 막내는 학교 끝나고 분식점에 와서 테이블 닦고 김밥에 단무지 올리고 손님들 물컵을 나르며 웃었다. 어서 오세요. 언니들이 같이 있으니 노는 것 같기도 했다. 엄마는 손님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잘 도와줘요. 진짜 효녀들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은 뿌듯해졌다. 우리가 진짜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의 온도가 바뀌었다. 처음 며칠은 오늘도 도와줘서 고마워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이 말이 입에서 사라졌다. 너희 오늘 몇 시에 끝나? 알아서 가게 들러. 숙제? 가게 일 끝나고 해도 되잖아. 피곤해도 좀 버텨. 다 너희 입에 들어갈 밥벌이야. 어느 날 막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반 친구랑 약속이. 엄마는 말을 끊었다. 약속은 다음에 하면 되지. 가게 일은 매일 있잖아. 막내는 네 하고 고개를 숙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셋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우리한테 수고했다는 말 언제부터 안 한 거지?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첫째의 하루는 아침 6시 반부터 시작됐다. 좁은 욕실에서 차례를 기다려 세수하고 구두를 닦고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출근길에 몸을 실었다. 회사에서는 사무보조로 일하며 전화받고
서류 정리하고 엑셀을 붙들고 살았다. 상사는 가끔 말했다. 요즘 애들 중에 참 성실하네. 야근도 싫다는 소리 안 하고. 첫째는 항상 웃으면서 대답했다.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나 진짜 힘든 거냐근이 아니었다. 저녁 8시, 9시, 회사에서 퇴근해 지하철 타고 집 근처에 도착하면 집이 아니라 분식점으로 들어가야 했다. 유리문을 열자 기름 냄새, 스프 냄새, 떡볶이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엄마는 왔다. 앞치마 입어. 단 한마디만 했다. 오늘 손님 많아서 정신 없었어. 설거지부터 해. 서서히 쌓인 그릇, 더미 떡볶이, 국물 배인 접시, 기름 묻은 팬. 첫째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끼면서도 한숨을 삼키고 고무장갑을 꼈다. 어느 날 냄비를 옮기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다. 아! 살같이 하얗게 일어나며 짧게 비명 같은 숨이 새어나왔다. 엄마가 슬쩍 보더니 말을 던졌다. 조심하지 그랬어. 손님 앞에서 소리나지 말고. 약국에서 연고 하나를 사서 퇴근길 지하철에서 혼자 바르며 첫째는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엄마니까 이 집이 생긴 것도 엄마 덕분이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도 월급의 절반은 어김없이 시골로 송금되었다. 받는 사람 할머니, 매모 할머니, 밥 잘 드세요. 사랑해요. 둘째는 상고를 다니면서 돈을 집안 형편을 생각했다. 나도 빨리 돈 벌어야 해. 취업이 결정되던 날 둘째는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나도 드디어 직장 다녀요.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아이고, 우리 손녀 장하다 너는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서울로 돌아온 둘째에게 엄마는 말했다. 잘 됐다. 우리 이제 좀 숨 돌리겠다. 첫 월급날. 둘째는 월급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고 스스로도 놀랐다. 적지 않은 돈. 하지만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집에 오자마자 엄마는 툭 던지듯 말했다. 월급 통장 가져와 봐. 엄마가 관리해 줄게. 저제가 조금은. 너도 집에 같이 살잖아. 여기 월세, 공과금, 가게 보증금, 생활비누가 내고 버텼는데 둘째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첫째와 둘째는 방 안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언니도 그랬어? 응.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우리가 번 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잘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지 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서늘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셋째와 막내의 하루는 학교와 육아, 그리고 분식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6살 동생의 손을 잡고 간식 먹이고, 씻기고, 숙제 봐주고 저녁이 되면 분식점으로 함께 나갔다. 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우와, 우리 동생 최고네. 자, 포장 도와줄래?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동생을 가게 구석에 앉혀두고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테이블 치우기에 정신없었다. 동생이 아프기라도 하면 셋째와 막내는 밤새 옆에서 찜질해주고 물 떠다주고 체온을 재주며 그날 학교 숙제는 미뤄졌다. 한 번은 엄마가 말했다. 내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 걔가 내 진짜 희망이야. 그 말에 막내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럼 우리는 뭐지? 그날 밤 셋째는 막내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끼리 가족이야.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잖아. 그 말은 이로이면서 동시에 슬픈 확인 같았다. 어느 주말 첫째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엄마에게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골로 내려갔다. 버스에서 내려먼지 나는 시골길을 걷다가 멀리서 보이는 집 지붕을 보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할머니. 대문을 여는 소리에 할머니가 부엌에서 허겁지겁 나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큰 손녀 왔구나. 할머니 품에 안기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첫째는 서울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얘기, 가게 얘기, 퇴근 후 주방 얘기, 손등 화상 얘기, 월급 얘기.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다. 미안하다. 첫째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왜요? 우리는 할머니 아니었으면 이미. 할머니는 손녀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내가 이 집에서 자란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근데 너한테 이렇게까지 짐이 되는 인생을 물려준 것 같아서 그게 미안하다. 첫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에 이마를 대고 말했다. 저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랑 다시 사는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틸게요. 그날 밤 첫째는 오랜만에 알람 없이 깊은 잠을 잤다. 몇 달 뒤 이번에는 둘째가 짧은 주말을 쪼개 시골로 내려왔다. 기차에서 내려놓은 두렁길을 걸으며 둘째는 괜히 돌멩이를 발로 툭툭 차며 걸었다.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자 이번엔 할아버지가 먼저 나왔다. 어이구야, 둘째 왔는갑네. 둘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취업했어요. 이제 저도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눈이 순간 반짝였다. 그러면 됐다. 살다 보면 돈이 다는 아니지만 너희 같은 애들한테는 돈이 날개도 달아줄 거다. 밥을 먹다 둘째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입 밖에 꺼냈다. 할아버지나 가끔은 엄마가 싫어지는 때가 있어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할머니가 묵묵히 고등어 한 토막을 둘째 밥 위에 올려주며 말했다. 괜찮다. 싫어져도 된다. 엄마라고 해선을 좋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래도 너 마음이 썩지만 않으면 된다. 둘째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고 울고 나서는 좀 더 단단해진 얼굴이 되었다. 셋째는 친구와의 갈등, 학교에서의 시선, 서울 생활의 답답함이 쌓일 때마다 가끔씩 시골로 도망치듯 내려왔다. 할머니 나서올 애들 앞에서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튀어나와서 애들이 웃어요. 그럼 어쩌냐? 그냥 느그 말 쓰고 살아라. 정 쪽팔리면 나중에 너도 시골로 내려와서 살면 되지 뭐. 두릅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막내는 언니들이 힘들 때마다 제일 늦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야 슬그머니 시골로 내려왔다. 할머니 여기 오면 숨이 좀 쉬어져요. 그랴? 여기가 네 숨 쉴 때 올 때다.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내 손녀의 각기 다른 상처를 굳이 파고들지 않고 그저 다 받아주는 커다란 그릇이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내 자매는 거실에서 동생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엄마는 베란다 쪽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지만 중요한 말들은 도무지 감춰지지 않았다. 네, 그 시골 땅이요. 예전에 남편이 갖고 있던 거 팔았어요. 벌써. 애들 명의로 넘어온 거 제가 다 처리했죠. 첫째의 손에 있던 연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아파트 샀겠어요. 요즘에 누가 시골 땅 사요? 애들 데리고 와서 제가 키운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듯이 사준 거지. 둘째는 숨을 삼켰다. 시골 땅 애들 데리고 와서 명분?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상속은 애들 몫인데 애들 내가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 말을 들은 내 자매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우리를 데리고 온 개정말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그 땅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장면들이 역순으로 재생되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딸이다. 이제 데려갈 거다. 애들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모든 퍼즐이 서늘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내 자매는 방 안에서 불도 끄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다. 막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우리 이용당한 거야?
첫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 가잡게 대답했다. 그래도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 이혼도 하고 애 하나 더 키우고. 셋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엄마 도와준 건 그럴 수 있다고 처도 할아버지 땅을 우리를 명분으로 팔았다는 건. 둘째가 이를 꽉 깨물었다. 우리가 데려온 딸들이 아니라 서류상 상속인 그냥 도장 찍어주는 사람 그런 취급받은 것 같아. 막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나 진짜 엄마만 보면 좋았는데 엄마 옆에서 살고 싶어서다 참고 했는데 이제 엄마 얼굴 보면 무서워. 한참을 울다가 첫째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버리면 안 돼. 둘째가 고개를 들었다. 버린다는 게 어디 있어. 우리는 그분들 덕분에 사람 됐는데. 셋째가 따라 말했다. 그래 우리는 엄마 때문에 힘들어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큼은 끝까지 잘하자. 막내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버림받은 애들 아니고 사랑받은 애들이라고 스스로라도 믿자. 그날 밤 내 자매는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밥을 차리고 가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가게 바쁘니까 각자 역할 알지? 내 자매는 예전과 같은 말에 이제는 다른 의미를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티를 내지 않았다. 조용히 밥을 먹고 각자 가야 할 곳으로 향했다. 첫째는 회사로, 둘째는 직장으로, 셋째와 막내는 학교로. 지하철 안, 회사 책상 앞, 학교 교실에서조차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땅까지 팔렸다는 사실을 아실까? 시골에 전화하면 할머니는 늘 같은 말만 했다. 우리는 괜찮다. 너희나 잘 지내라. 힘들면 내려오고, 올 수 있으면 오고, 보고 싶으면 하늘 한번 쳐다봐라. 우리가 거기 있을 거니까. 그 말에 내 자매는 숨을 고르고 버텼다. 어쩌면 엄마에게는 그 땅이 돈이었을지 몰라도 내 자매에게는 그 땅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 그 자체라는 걸 점점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시골에 내려가서 어떻게든 그분들 곁을 지키자. 그 다짐이 지금 당장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다짐 덕분에 내 자매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은 또 흐른다. 할아버지는 어느새야 흔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사실이 이야기의 다음 막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다. 늦은 밤이었다. 서울 작은 아파트 거실 내 자매는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첫째는 노트북 앞에서 야근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둘째는 재무제표 공부를 하며 졸고 있었고, 셋째는 이어폰을 끼고 과제를 하고 있었고, 막내는 시험지를 펼쳐놓고 펜만 돌리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는 도로를 지나는 차들의 불빛만 창틀에 희미하게 비쳤다. 그때 고요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르르르르. 집 전화도 엄마 전화도 아닌 큰딸 휴대폰이 떨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할머니. 첫째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다. 며칠째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은 뒤라이 시간대의 전화는 왠지 좋지 않은 예감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귀에 대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할머니의 평소 목소리가 아니었다. 숨이 가쁘고 중간중간 울음이 섞인 마치 어디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소리였다. 얘야 너희 할아버지 조금만 좋으시다. 말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이미 내 자매의 손은 멈췄다. 둘째가 책상 위에서 고개를 들었고 셋째는 이어폰을 뺐고 막내는 펜을 떨어뜨렸다. 첫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안 좋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큰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리더니 병원에서 가족들 다 오라 한다. 그 한마디에 내 자매는 동시에 일어섰다.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첫째는 열려있던 노트북을
그대로 덮어버리고 둘째는 책상을 쓸어내리듯 치우고 가방을 들었고 셋째는 꺼져 있는 휴대폰 충전기를 뽑으며 말했다. 우리 지금 내려가야 해. 막내는 눈물을 꾹 참고 장롱 속 검은 옷이 있는 걸 떠올렸다. 그러나 옷을 챙길 시간도 아까웠다. 지금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할아버지 곁이었다. 밤기차는 매진이었다. 결국 네 자매는 첫차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야간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네온사인 고가도로, 위로 움직이는 차들, 멀어지는 서울 도심. 버스에 올라 뒷자리 네 좌석에 나란히 앉았지만 그 누구도 자리에서 편하게 기대지 못했다. 막내는 창밖 어둠을 보다 가볍게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할아버지. 첫째는 두 손을 모으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기도했다. 아직 우리 할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너무 적어요. 버스 안의 조명은 희미했고 창밖엔 검은 들판과 드문 불빛만 흘러갔다. 시골 읍내에 도착해 병원으로 향했다. 시골 종합병원 너무 밝지도 그렇다고 충분히 편안하지도 않은 조명 아래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있는 복도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네 자매 가슴을 헐떡이며 달려오자 간호사가 물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첫째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네네. 55 환자 손녀들이에요. 간호사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부드럽지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의식이 오락가락하십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히자 막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복도를 걸으며 병실 문 하나하나가 숨막히게 다가왔다. 마침내 가장 안쪽 커튼이 반쯤 쳐져 있는 침상을 마주했을 때네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들어가요. 커튼을 살짝 젖히자 하얀 침대 위에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코에는 산소줄, 팔에는 수액,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숨소리는 얕고 불규칙했다. 이제는 시골 평상에서 씨앗을 고르던 그 넉넉한 손이 아니라 뼈와 피부만 남은 것 같은 간의 달한 손이었다.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린 건막내였다. 할아버지. 그 작은 부름소리에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할아버지는 어렵게 눈을 떴다. 흐릿한 동공이 초점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더듬다가 마침내 네 개의 얼굴을 차례대로 담아냈다. 첫째, 둘째, 셋째, 막내. 할아버지의 눈가 가작게 떨렸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첫째가 마스크 아래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우리 다 왔어요. 손등의 주름 사이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었다. 네 자매는 그 손이 허공에서 헤매지 않도록 각자의 손을 내밀어 할아버지의 손을 감싸쥐었다. 작은 목소리가 떨리며 새어나왔다. 우리 손녀들. 그 한마디에 내 자매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둘째가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우리 잘 컸어요. 아직 부족한데 그래도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셋째는 콧물을 훌쩍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우리 서로 잘 지킬게요. 막내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그저 울며 외쳤다. 가지 마요. 조금만 더 있어요. 나 아직 할아버지한테 해드릴 말 많은데. 할아버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려 했지만 가슴이 많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힘을 끌어모은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죽지 말고 살아라. 짧은 문장 끝에서 숨이 잠시 멎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희는 버려진 애들이 아니다. 그 말과 함께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이 급격히 작아지기 시작했다. 삐삐삐.
간호사가 다가오려 하자 첫째가 입술을 깨물며 할아버지 손을 더 꽉 잡았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진짜 사랑해요. 마지막 순간 할아버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마치 나도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 선이 길게 곱게 일자로 펴졌다. 비. 의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시간 0시 37분. 사망 확인했습니다. 그 마른 문장으로는 짧았지만 내 자매에게는 세상이 찢어지는 소리로 들렸다. 장례식장은 시골 종합병원 지하 1층에 있었다. 표지판에 안내된 방향대로 내려가니 하얀 형광등 아래 칸칸이 장례식장이 늘어서 있었다. 고호님 분향실. 검은 글씨로 적힌 안내문을 보자 내 자매는 다리가 풀려버릴 것 같았다. 분향실 안에는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다.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십자가도 불상도 없이 그냥 사진과 향과 국화뿐인 소박한 장례식. 할머니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옆에 앉아 있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얼굴은 하룻밤 세면 여는 늙은 것 같았다. 내 자매 가방 안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그제야 눈을 크게 떴다. 우리 손녀들 왔구나. 내 자매는 순서도 잊은 최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향을 올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마가 딱딱한 바닥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누군가 울음을 세게 잡아 뜯은 것처럼 폭발적인 눈물이 터져 나왔다. 첫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했는데. 둘째는 이를 악물고 절을 했다. 좋은 옷도 못 해드리고 좋은 음식도 많이 못 사드리고 항상 나중에만 말했던 우리라서 너무 죄송해요. 셋째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가 없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막내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엉엉 울었다. 분향실 한쪽에서는 이웃 어르신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애들 저 집 애들은 정말 잘 자랐지 어른이 애들 손녀들 걱정 제일 많이 했어. 멀리서 들리는 그들의 속삭임이 내 자매의 심장을 더 저며왔다. 그때 누군가 속삭였다. 근데 애들 엄마는 안 왔대? 그래 전화도 없다더라. 그 말이 공중에 떠서 분향실 공기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내 자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무엇보다도 크게 들렸다. 아빠가 죽었을 때도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마지막 자리에 없는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녀들을 향해 말했다. 괜찮다. 온 사람이 우리 가족이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조문이 잠시 끊긴 시간. 분향실 안에는 할머니와 내 손녀만 남아 있었다. 촛불은 거에 다 타서 짧아져 있었고 향 연기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다. 내 자매는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았다. 첫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더 이상 누구 탓 안 하려고요. 둘째가 그 말을 받았다. 엄마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미움 때문에 우리 인생까지 휘청거리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셋째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만 살고 싶어. 기죽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서로 지키면서. 막내는 작은 손으로 영정사진 틀 모서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희 좀 지켜봐요. 하늘 어디선가야 기죽지 말랬다 이렇게 한 번씩 잔소리해줘요.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그래 그 양반이 안을 가서도 잔소리는 못 참을 게다. 5사람의 웃음과 눈물이 섞여 장례식장을 채웠다. 조용한 사이 창밖에서 살얼음 밟는 소리처럼 겨울밤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할아버지가 그래 잘하고 있다. 니들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
첫째가 손 하나를 내밀었다. 우리 손 잡을래? 둘째가 그 손을 잡았고, 셋째가 그 옆에 손을 포개고, 막내가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이 그 네 개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다. 누가 뭐래도 우린 서로 편이 되어주자. 그 말에 누군가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버티겠다는, 살아내겠다는,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의 울음이었다.